발을 한 발짝 딱 내딛자마자 이제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시간이 한 5초 정도 그 짧은 순간 지난 후에는 이제 앞이 좀 많이 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다리부터 좀 불타는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면전을 준비할 정도로 이제 전쟁의 문턱까지 갔었던 남북 관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DMZ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문 바닥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치솟습니다. 그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수색대원들은 날아가듯 튕겨져 나갑니다. 아우, 사람이 저렇게 튕겨져 나간다. 어머머머, 어떡해. 어머머머,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네. 와. 아니 근데 저 당시에 보도로 발목질이라고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DMZ의 예측으로만 묻혀있는 지뢰가 200만 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시도 아닌데 도대체 그곳에 지뢰가 왜 묻혀 있었을까요? 201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8명의 우리 수색대원이 DMZ를 점검하기 위해서 DMZ 철조망 인근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로부터 5분 뒤 오전 7시 33분 선발대 선탑에선 김정원 하사가 철책에 붙어있는 통문을 열고 DMZ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한 5m쯤 걸어갔는데 불과 2분 뒤 오전 7시 35분 선탑 김정원 하사의 뒤를 이어서 후발대인 하재원 하사가 통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굉음의 폭발음이 발생을 합니다. 하재원 하사가 밟았던 그 자리에 목함 지뢰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또 하재원 하사가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무릎 위 그리고 왼쪽 무릎 아래까지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오전 7시 40분에 동료 대원인 김정원 하사와 동료 군인들이 하재원 하사를 들쳐 업습니다. 네. 그런데 통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김정원 하사가 발을 디뎠는데 그때 2차 폭발이 빵 하고 또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김정원 하사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긴박했던 폭발이 2차례 일어났습니다. 너무 큰데 이거. 저기서 더했다고? 저기서 더했다고? 아니 이게 뭔 일이니? 야, 어머. 그럼 쟤들은 안을 들었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아니 저도 이거 관심 있게 좀 봤었던 건데 사실 이 수색하기 전에 지뢰 확인은 따로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고 지점이 비무장지대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GP라고 부르는 감시초소들이 쭉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감시초소 간에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고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는 우리 GP로부터 한 750m 또 북한 GP로부터도 1km가 채 안 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난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란 말이죠, 우리 지역. 네. 그러다가 이제 김정민 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인데 지뢰 제거를 산전에 안 하냐. 우리가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가기 위해서 또 매복을 나가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가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처음 가는 길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지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이 지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제 해당 부대에서 가갖고 총 5가지 이제 44개를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분석 결과를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 지뢰가 확실합니다. 야, 확실합니다. 총 37개를 수거했는데 파편의 도색 부분이 북한군 목함지대와 일치했고 나무 성분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송진 냄새. 2010년도에 삼이천으로 떠내려온 북한군 목함지뢰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목함지뢰에서도 강한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용수철은 북한군 목함지뢰의 용수철과 강선, 직경, 무게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당시의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지뢰가 확실합니다. 야, 이게 참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예상이 됩니다. 자, DMZ에서 폭발한 지뢰의 출처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북한제 목함 지뢰였는데요. 간혹 비 때문에 지뢰가 이렇게 쓸러 내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영상 봐서는 떠내려온 지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실제로 그 열흘 전에 거기서 폭우가 왔었거든요. 실제로 뭐 전방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묻어뒀던 지뢰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 지뢰 16발이 강화도 일대에서 주변론에서 발견된 지뢰까지 합치면 모두 5발이나 됩니다. 지뢰 혹은 탄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 지뢰가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남쪽 지형이 북쪽 지형보다 높거든요. 떠내려간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데 낮은 데서 기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보통 거기는 우리 군인들이 맨날 다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지뢰가 클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지뢰가 쓸려 놨다면은 이 지뢰가 보여야 되고 흙과 같이 쓸려 왔을 경우에는 쓸려온 흙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빗물에 떠 밀려 내려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이게 8월 4일이면 한참 여름이고요. 7시 반이면 눈에 훤할 때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건 즉 묻혀있었다는 얘기죠. 묻어놨다는 거죠. 묻혀서 보드랍게 만들어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뢰가 이제 묻혀있던 장소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되는데 1차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통문에서 북쪽으로 40c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폭발이 터진 지역은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아래 지역이었어요. 과연 저게 물에 떠내려 와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색로로 그것도 출입문 앞뒤로 저렇게
우연히 묻혀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야, 같아요. 이거 너무 명백한 그러니까. 도발인데. 이야. 진짜 도발이다. 거기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이 지금 닫혀 있잖아. 넘겨왔다 하더라도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저 문을 갖다 또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이거 아니 이거 일부러 와서 심은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와서 묻어놓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 뭐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으로 다니는 통로인데 그럼 여기까지 침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왔다. 왜 여기다가 아니 도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굳이 이 젊은 병사들을 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마귀 아니야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 또 그쪽 그런 게 이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통로를 열고 들어와가지고 지뢰를 설치하고 다시 나가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취재하면서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군의 근무 기록지를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달 전 7월 22일 수색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뢰가 없었어. 지뢰 매설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상청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150mm의 폭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북한군 초소 병력 교대가 7월 25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8월 4일에 지뢰 도발이 있었으니까 폭우가 끝나고 북한군 초소 병력 교대가 맞춰진 26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당시 우리 군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끔찍한 건 우리 기준으로 DMZ 안쪽에 1차 폭발, 그다음에 DMZ 바깥쪽에 2차 폭발이잖아요. 우리 영토에. 2차 폭발의 구덩이보다 1차 폭발의 구덩이가 2배는 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DMZ 밖 안쪽에는 2발의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고 그래서 하재환 하사가 2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DMZ 바깥쪽이죠. 우리 쪽에는 목함지뢰 1발을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철책도 있고 통문도 있는데 철책하고 통문을 뚫고 우리 쪽에 어떻게 목함지뢰 1발을 매설했느냐. 그때 당시 우리 군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통문 밑에 이렇게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 틈으로 밑으로 목함지뢰 1개를 매설하고 흙으로 덮어놓고 돌아갔을 것이다.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태영호 의원님은 이때 북에 안 계셨죠? 네, 저는 론던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 당연하죠. 이게 뭐 한국에서 첫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영국 BBC, 전 세계 언론이 매일 이걸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북한 서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건 알려지지 않았고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국내면 박목리 일대에 원인 모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뢰 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고 괴뢰 군부가 떠들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거두는 조건에서 남조선 괴뢰 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에 하나 우리 군대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될 셈인가? 런던에서는 뭐 외국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북한 대사관에 계속 전화도 오고 영국 외무성에서도 만나자고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영국에서는 알고 있어요. 2015년 8월 4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이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장병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장병 하재헌 하사 그리고 김정원 하사가 계셨는데요. 그들은 과연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전직 전진 선언입니다.
근데 지금 걷는데 전혀 불편하게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을 좀 오래 하면서 네, 계속 꾸준히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런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풍채도 좋으시고 멋있어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뭐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쪽 앞에 오시고. 전진! 전진!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19년 1월 31일에 이제 예비역 중사로 전역을 하게 된 하재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좀 자연스럽게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제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겠네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전역하신 날짜를 들어보니까 사고 당하고 바로 전역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퇴원 후에 이제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의무부사관으로서 한 3년 정도 군 생활을 좀 더 하고 이제 저랑 같이 다친 김정원 선배는 아직 현역에 아니 평소같이 이렇게 사실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상황들이 이게 다 기억이 나세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의식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작전 지역을 다른 팀원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평소처럼 작전을 준비하고 투입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김정원 중사가 먼저 통문을 넘어서고 이제 저한테 들어오라고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발을 한 발짝 딱 내딛자마자 이제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시간이 한 5초 정도 그 짧은 순간 지난 후에는 이제 앞이 좀 많이 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다리부터 좀 불타는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1차 폭발이 있고 또 가다가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차 폭발 때 이제 제가 양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상체를 김정은 중사가 잡고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중사 발밑에서 지뢰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등이랑 엉덩이 쪽에도 큰 화상을 입고 엉덩이에 파편이 좀 깊게 박혀가지고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한쪽이 좀 절반 정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첫 번째 폭발에서 다리를 다치시고 두 번째 폭발에서 등과 엉덩이를 다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 하셨다고 하네요. 지뢰를 제가 밟아서 다행이다. 내가 안 밟았으면은 뒤에 오던 사람이 병사가 밟았을 텐데 내가 밟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말 한 게요? 예,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또 그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주사 맞고 계속 수술하고 그러죠? 한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잘 기억이 없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때 막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곧바로 군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DMZ 쪽하고 이제 전방 쪽에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이제 헬기도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GOP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지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다리 양쪽을 다 지혈대로 묶고 이제 김정은 중사도 지혈을 하고 이제 그 신임 소대장이 지피까지 한 400~500m 되는 산길을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가서 거기 있는 병력들하고 이제 들것을 가지고 저희를 후송해 나오고 간단한 또 소독을 마치고 이제 바로 응급 헬기를 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1시간이나? 1시간. 그럼 엄마는 언제 뵈셨어요?
제가 고향이 또 부산인데 이제 사고 소식을 이제 부대에서 부모님께 전달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차를 끌고 올라오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 딴에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에서 간호장교한테 이제 전화기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 엄마 나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조심히 와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기사가 좀 오버가 났던 게 이제 제가 한쪽 철단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소식도 접하고 이제 제가 또 전화도 하고 하니까 아 괜찮은갑다 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시고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막상 저를 보시니까 좀 어머니는 이제 좀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너무 충격적이시죠. 격분을 하셨죠. 너무 놀라시고 화나시고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도발 한두 번 우리가 북한한테 당해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위협을 가하잖아요, 저희에게. 도발을 해오고.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선을 넘다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겨냥해서 거기 심은 거잖아요. 이건 도발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의도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대체?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생명, 행복 추구권 이런 거를 존경하는 시스템 자체가 북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하중사님께서 오시는 모습 보고 저는 대단히 감동돼 있는데.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에 나갔다가 질에 의해서 발목이 잘려서 오는 그 북한에서는 용예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전상군인 혹은 공산군인 이렇게 가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건 뭐 목함 질이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하면서 결국 어느 한 생명에게 평생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좀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북한 내부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생명 존중의 원칙에서 사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2014년부터 이제 목함질의 사건이 일어난 2515년 요 사이에 북한군이 말하자면 김정은을 흔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성을 잃은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런던에 있을 땐 지금 어떤 사건까지 일어났는가 하면 딱 목함질의 사건이 있기 딱 1년 전인데 2014년 8월 달에 영국에서 채널 4라는 채널 424라는 데서 오포지트 남보라는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북한의 핵 계획을 드라마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정찰청국장 그때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국장이라는 김용철이가 뭐라고 했느냐 평양에 있는 영국 대사를 불러다가 그 드라마를 제작하면 채널4 청사를 테러하겠다라고 하고 영국 총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중지하지 아니면 당장 그 청사를 폭파하겠다는 편지를 영국 총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국가가 테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무맹나 이게 한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북한 군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일도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무지막지만 자, 뭘 얻으려고 한 거라고 보세요? 아마 구체적으로 한국군 군인들의 심리를 건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심리를 건든다. 핵, 미사일 이런 도발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뭐 해? 쟤네 자주 하는 건데. 늘 하던 건데. 예, 이거는 군인들이 늘 한국군 다니는 길에다가 길을 매설했고 군인들이 밟아서 피해를 보게 했어요. 그러면 아마 한국군 군인들도 야, 이건 내가 평상시에 다니는 수색하는 길에 지뢰가 있을 수 있구나. 뭐 본인들은 물론 나는 시행했다 저걸 해서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작용할 거예요. 심리전이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도발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의 도발이다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11년 만에 대북악성기 방송이 재개가 됩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대한민국이 확성기를 틀었어요. 그때부터 조용하던 북한이 슬슬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심리전,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자작극이다. 우리는 한 적 없다.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거기서 이제 그 유엔사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심증, 물증을 봤을 때 너희들이 지금 넘어와가지고 지금 지뢰를 매설한 게 거의 확실한데 일단 나와라. 나와가지고 회담을 좀 해보자. 단칼에 거부를 해요. 단칼에 거부를 하면서 북측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대북 확성기 방송 지금 당장 중단하라. 만약에 안 끄면은 무차별적인 타격전에 나서겠다라고 오히려 더 반발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군 고위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 좀 꺼내드릴게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스피커를 트는 행위가 보복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스피커를 틀거나 삐라를 날렸을 때 북한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여기를 타격하고 도발해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우리가 스피커 방송을 틀었을 때 쟤들이 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쏠 명분이 그럼 그때 10배를 갚아주겠다 라는 목적하에 계획하에 스피커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 틀고 이걸로 됐지 이게 아니라 스피커 틀었어 니네 쏴봐. 니네 쏘면 우린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북한이 우리 그 대북 확성기를 염두한 도발을 해오는데 DMZ 남방 한계선 이남에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 고사포 한 발을 북한이 뽕 쏴요. 20여 분 후 또다시 군사 분계선 남쪽에 이번에는 북한이 평사포 3발을 발사합니다. 총 4발을 쏜 거예요. 이게 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나고 16일 만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 거거든요. 오후 4시 56분 북한군이 우리에게 시한폭탄을 던집니다. 무슨 시한폭탄을 던지냐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통지문을 발송해요.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하겠다. 그러니까 그 확성기를 때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 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예. 우리 군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장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오후 5시 4분경에 적 GP 인근에다가 155mm 포 29발을 사격을 이제 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오후 경기도 연천의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탄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K9 자주포 수십 발을 발사해서 맞대응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격이 확인된 직후 북한이 포를 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155mm K9 자주포 수십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공격한 경기 연천은 최근 대북 심리전 방송을 시작한 육군 28사단 주둔 지역입니다. 고정균님 말씀에 한 말씀만 보태면 그때 당시 북한이 얼마나 멘붕이었냐면 얘들 3-4발 쐈잖아요. 근데 우리 30발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이 거기에 당황을 한 거예요. 뭐야? 확성기가 다가 아니었네? 그리고 우리 군이 실제로 연천구 강화도 주민 다 뺐거든요. 그걸 보고 북한이 겁을 많이 먹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북한대로 대책을 세우죠. 그날 밤에 북한 김정은이 군 간부들을 모아놓고서 비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면 지역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야, 요참에 우리도 전쟁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21일 76.2mm 평사포를 비무장지대 안에 전진 배치하고 이 선에 머물던 특수부대원들을 일선 부대로 이동시킵니다. 21일 17시부터 전선대연합 부대들이 조리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 중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자, 아주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김정은은 이 진짜 전쟁이라도 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북한은 태생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포함해서 조국 통일, 소위 무력 통일이 체제 유지의 수단일 수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다 그게 없으면 지금 북한 체제가 지금처럼 서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근데 김정은은 좀 더 강했죠. 김정은이 집권 1년 후에 그러니까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을 김정일이가 통일대전해라고 선포합니다. 북한 군 인민들을 향해서. 이런 기본적인 소위 그림 하에서 김정일이 했던 게 14년에 소위 무인기를 한국에 보냈죠.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인기가 추락 전에 찍은 사진 193장이 북한으로 전송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무인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김정은이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5년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을 도발해서 야 진짜 이 통에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이 통에 핵도 있는 우리가 통일한다. 흡수 통일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남북의 대치 상태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렸는데요. 해결의 실마리가 뜻밖의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일단 그 북한이 포사격을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사포 쐈어요. 지상에서 위에 있는 비행기 쏘는 거요. 그다음에 평사포 무섭습니다. 쭉 그냥 직사포.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도 대응 사격으로 이제 그 자주포를 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 포사격을 하고 40분 후쯤 됐을 시점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에 이제 비밀 편지 한 통을 전달을 합니다. 편지요? 편지를요. 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어이구.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 받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전에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권 때도 국방부 장관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부 장관이었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이 당시는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불과 40분 전만 하더라도 북에서는 지금 포사격을 해가지고 전쟁 한번 불사하자 이런 상황인데 비밀 편지를 보냈냐? 국가안보실장한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냈다. 그렇죠.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비밀 편지예요. 비밀 편지 내용이 대북 확성기는 명백한 남측의 선전포고 아니냐. 우리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1대1로 좀 만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비열한. 대화를 요청한 거네요. 대화를 요청한 거예요, 북측에서. 비밀 편지 통해가지고. 아니 40분 전만 해도 뭐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뒤에서는 갑자기 접촉을 원하고 아니 이게 앞뒤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북한이 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화면 양절손이라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처음에는 자작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선 나중에 또 사과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생각에는 어이는 없죠. 저는 당사자니까. 인간 말종은 인간 말종. 김관진 안보실장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 다 취재됐죠. 그때 당시 기자들에게도. 그 북한 측에서 몰래 편지를 보냈잖아요. 원래 편지를 보낸 주체가 김양건 당비서였어요. 김양건. 네. 근데 낮은 직책이 아니거든요. 당비서라는 게. 왜냐면 총비서 김정일, 김정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뭐 9명에서 16명의 비서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당비서 호칭을 이제 나눠갖고 총비서를 보좌하는 책임이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 한 수석급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낮은 직책이 아니었는데 그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김양건 너 말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나와. 와.
라고 역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이 굉장히 급을 따집니다. 이상하게도 옛날부터 북한이 우리랑 동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급이나 반급 낮은 사람들을 내보내요, 일부러.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양건 당비서,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카운터 파트너거든요. 근데 김관진 장관 여기서 한번 튕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지금 제안 보낸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리에. 왜냐면 우리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북한이 만약에 우리 확성기 한 발이라도 확성기에 한 발이라도 맞추면 우리는 수십 배로 대응 사격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북한이 그 말 안 듣는 북한이 뭐라고 반응했대요? 그건 퀴즈입니다. 반응을요? 퀴즈라고요? 김관진 장관의 요구를 수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는 수락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락했다. 수락했다. 평소 북한의 태도를 우리가 아는데 그럼 중간에 누군가를 찾아서 다시 제안. 그 사람 아니고. 그 사람. 0.5 정도. 좀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줬어요. 황교서 총정치국장은 북한에서 2인자예요. 총정치국이 군부보다 높은데 총정치국장의 1인자고 북한 내에서 서열을 따지면 2인자고 북한 군 서열 1위예요. 황병사랑 얘기하겠다니까 북한이 오케이. 대신 김관진 장관하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가고 북한에서는 황병서와 김양건이 나와서 2대2 남북 협상이 승소됩니다. 북한이 이제 겉으로는 이제 협상을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북한군 병력이 저 원산이나 함흥 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군에 이제 체크가 됐죠. 어느덧 이제 2015년 8월 22일 오후 5시 북한이 통보한 48시간 이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우리 군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이제 워치콘 2라는 걸 이제 발령을 했습니다. 왜 북한군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시간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과거에 1, 2, 3차 핵실험할 때라든지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것이 있을 때 이제 2단계가 발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시태세를 상향시키고 그런 것을 접하는 우리 장병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전역을 연기하면서 이 상황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워치코인다 지도께서 뭐든 뜨면 미군하고 같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군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48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뒤로 밀리지 않았네요. 그러네요.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8시간이 끝난 시점. 군사 도발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 후에 남북 고위급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해결에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그야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8월 22일 저녁 6시 30분부터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회담이 쭉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15분까지 이어졌는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 웃고 있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웃고 있는데 막상 그 회담 자리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 피 튀기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잠깐 저 썬킴이랑 우리 김진 기자님이 이 한번 이 상황을 좀 재현을 좀 해볼까 해요. 상황극. 네. 북한이 지뢰 도발했지 않습니까? 빨리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우리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이요. 이거 뭐 지난 도발을 다 따지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을 들춰서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시라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지뢰 도발은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묻어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 2명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이거 용납 못해요. 북측은 빨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세요. 이거 뭐 잘 모르긴 모르겠고 일단 그 대북 방송부터 중단하고 확성기부터 철거하시라요. 뭐야? 뭐?
대 쳐버리고 싶다 진짜. 지금 이게 진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1차 회담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10시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그 하나 비하인드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뭔데요? 예. 평상시에도 이제 사실 우리가 북한의 전력 중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함인데, 예, 북한 잠수함 기지가 이제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시를 강화해서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북한 잠수함 전력의 한 70%에 해당되는 한 50여 대가 이제 기지를 이탈한 것이죠. 이탈하면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디 수역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6.25 이후에 하여튼 가장 많이 기지를 빠져나왔던 그런 현상인데 50대가. 왜 그랬겠는가? 왜? 아마 이제 추정컨대 우리가 체크하고 있다는 걸 북한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봤지 우리 잠수함 다 출동했어. 그러니까는 너희도 우리 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들어줘라. 이런 아마 그 의사 표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적인 또 도발을 할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갖고 전방부터 후방까지 잠수를 이제 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이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이랑 그다음 협상이랑 동시에 진행됐어요 지금요. 여차하면 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좀 쉬어야 되니까 11시간 정도 쉰 후에 이제 2차 회담이 진행됐는데 2차 회담은 무려 33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33시간.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일단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랑 황병서 총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저쪽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양쪽에 또 가서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청와대 연결을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화상으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북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미국이 감청을 할 수가 있다. 전화는 못 믿는다 해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직접 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고 대답을 듣고 다시 차 타고 와서 이래가지고 33시간이 낭비가 된 거예요, 솔직히요. 낭비가 됐다. 저쪽도 참 못 잤네.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미국 정찰 위성이 다 감청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듣으면 깜짝 놀랄 말을 하나 하겠는데 말을 하나 하겠는데 북한 외교부 회의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청될까봐. 바깥에서 보면 창문이 있는데 먼저 완전 콘크리트로 강당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창문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창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한 외교부 회의실도 창문이 없는데 하물며 판문점에서 하는 이 협상을 전화로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지시와 컨펌을 받는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회담은 계속 이어졌어요. 예. 이게 무박 4일이에요. 회담이 길어지니까 모두가 다 피곤하고 모두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담장에 CCTV가 있었어요. 회담장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있었고 북한 김정은이 그 회담장 안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썬킴하고 제가 상황극 재현했지만 양쪽의 1인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박 4일간 계속 같은 말만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김관진 실장이 나중에 이제 기자들 몇몇에게 그때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줬는데 회담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황병서가 화장실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황병서가 갑자기 이 상의 재킷을 살짝 열더니 상처를 보여주더래요. 상처요? 네. 근데 황병서의 복부 쪽에 때가 시커멓게 낀 오래된 붕대가 여기 감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김관진 실장에게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김 실장이 황 선생 때가 되면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리다. 그래도 협상은 양보할 수 없어. 이거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니오.
라고 화장실에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눴다라는 비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병서 입장에서도 이 북한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북한 군이 벌인 도발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정치국을 대표해서 나온 황병서는 북한군의 잘못인 거 알지만 이거를 인정하고 돌아갈 수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확성기는 끄고 가야지 김정은한테 가서 깨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감청이 안 되는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김 실장에게 협상 좀 잘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죠. 저도 김관진 장관한테 전 이거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둘이 같이 식사하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목함 지뢰 사건 시초부터 지난 시기와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다 포착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면 북한이 이런 겁니다. 목함 지뢰 사건 같은 게 일어났다면 일단 북한은 우리 천안함 사건 때도 뭐예요? 공동조사하자 이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때는 공동조사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조사하면 너무 명명백백하니까. 두 번째는요, 북한이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함 지뢰가 우리가 국방부에서 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걸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느냐? 그거는 남조선 군사당국이 수거했다가 이번에 내놓은 거다. 원래 그것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실제는. 우리 그런 거 없다. 뭐 저건 가짜 조작품이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미 북한이 회담장에 나올 때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인정한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약간 냄새 피우면서 나오는 거죠. 인정했다. 제가 중환자실에 총 45일 정도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사경을 헤매고 있던 과정이었고 이제 저는 총 19번의 전신 마취를 하는 하다 보니까 19번. 그게 이제 그냥 수술이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총 19번을 했는데 전신 마취가 좀 깰 때쯤이면 이제 통증 때문에 또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달 기억은 아예 거의 안 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파편이 이게 여러 개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제거가 어려운 거예요. 몸에 박힌 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박혔길래? 그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거를 못한 뭐 돌멩이라든지 파편이나 이런 거에 몇 개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손에도 이렇게 아직 돌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만져지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등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막 간지럽거나 따가운 느낌이 나면은 거기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돌 같은 게 나오고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다? 예, 박히죠. 귀는 어떠세요? 귀는 이제 제가 귀도 양쪽 고막 수술을 다 했어요. 지금 괜찮으시고요? 지금도 조금 이제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데시벨이 좀 떨어져 있는. 당시에는 그러면 청력을 어느 정도 손상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양측 고막이 70% 정도인가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릴 수가 없고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걸 떼가지고 이제 귀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어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요. 많이 건강해지고 제가 원래 키가 180에 그 당시에 몸무게가 사고 나기 전에 한 75kg 정도 됐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 59kg대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먹지도 못하고.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진짜 많았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 찍혔던 사진이고. 진짜 어떡해. 정신을 차리시고 내 하반신 다리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사고 당시부터 이게 좀 짐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의무부사관이었어 가지고 맡은 직책이 그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있었죠. 응급실에서도. 아니 그래도 막상 내가 내려다 봤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걸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많이 막막했죠.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사진 보이는 붕대 쪽에 있는 데가 뼈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살점이나 이런 건 또 다 터져 나가고 아물지 않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뼈만 저렇게 붕대만 감아놓고 아니 저런 분이
어머니한테 나 그러니까